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순조롭게 들어오고 있던 외국인 자금이 최근 들어서는 주춤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위기론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카산드라 모델로 본 우리 조기경보 체제에도 오랜만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이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이 비교적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연초부터 예. 길게는 작년부터 목표 수익만 채우면은 이렇게 차익 좀 실현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그때 분기라든가 뭐 조정이라든가 또 주식을 사서 크게 온다 이런 거 관계없이 예. 위험 요인이 많고 중심선에 있는 이런 거 혼란이 될 때는 중심선을 잡아야 되는 게 각국의 경제 강요, 예. 그다음에 세계 중앙은행 격인 페드의 그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잡아줘야 되는데요. 홍앵커도 아침에 계속해서 방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는 예. 사실 그 세계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중심선을 중심을 잡아줄 페드라든가 파월 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그렇게 강한 신뢰를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오면 증시가 뭐 붕괴된다, 조정된다, 또 주식을 사면 대형으로 돈 번다. 그때 이렇게 버는 것보다는 목표 수익만 채우면 차익을 실현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역시 2월 달에는 GDP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성장률이 발표되지 않는다. 물론 4분기에 두 번째 수치에 해당되는 잠정치를 발표되지만 그건 속보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달에는 회의가 없죠. 페드 회의도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폭을 두고 서로가 설왕설래하는 이 모습에서 증시 흐름이 변동성, 앞서 말씀드린 같이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을 진단해 드렸는데요. 역시 지금은 그 금리 인상폭이 0.25% 3월까지는 예. 0.25% 익스펙테이션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계속한다면 증시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인상폭이 익스펙테이션 예상보다 높은 0.5%포인트 갈 때는 증시에서 보면 주가가 하락한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그 일정 그래프에서 보면 사실 장 초반에 다우존스 지수가 600포인트 떨어진 상태에서 예.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영국 PD께서 이렇게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오늘 일정 그래프 보면 사실 그 장 초반에 많이 떨어지고 그것이 유지되는 상태로 이렇게 보였는데요.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이게 투자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신뢰가 높고 예. 그다음에 낙관론자가 제러미 시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러미 엑스는 연초에 미국 주식이 한 30% 올라간다. 근데 이렇게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올라갔으니까 추가적으로 15에서 20% 올라간다 해서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을 뗐던 분이거든요. 예. 근데 2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올 때는 3월 초에 나오겠죠. 예. 3월 FOMC 회의 직전에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호조가 될 때는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올라갈 수 있다. 소위 빅스텝이다. 이런 예. 쪽에 얘기다 보니까 결국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3대 지수가 2% 넘게 떨어졌던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변동성 장세 이렇게 일 때는 우리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세계에서 가장 신뢰가 높은 석학의 이렇게 모임이라 하는 페드의 그 인사들조차도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누구 하나 자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목표 수익률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이런 국면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시기가 어려운 만큼 이 경제 관련들이 확실히 그립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또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 순조롭게 들어오고 있던 외국인 자금이 최근 들어서는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여기 또 조기 경보 체제도 오랜만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올해 들어서 외국 자본들이 2월 초 정확하게는 2월 첫 주까지는 한 7조 원 정도 들어왔죠. 예. 근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펀더멘탈 좋아서 환차익 때문에 들어왔다 하는 이런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환차익이 들어오면 우리 펀더멘탈이 받쳐지지 못하면 예. 언제든지 이탈될 소지가 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2월 초 이후에 외국 자본들이 주춤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사실은 외국 자본에 의해서 2,100에서 2,500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에
지금 외국 자본의 향방이 굉장히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이해 국가를 주도할 때 이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투자 판단 지표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 그중에서 종합적인 지표에 해당되는 카산드라 모델,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카산드라 모델을 가지고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이냐, 이 대목을 굉장히 주목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카산드라 모델은 어떤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왜 지금 외국 자본이 주춤할 때 이 카산드라 모델의 경고등이 켜지느냐 한갈 때는 이 지수 산출 방식, 모델의 산출 방식으로 보면은 대체로 일단 이해를 가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일단은 그 GDP 대비해서 민간 부채, 그리고 가계 부채 많죠. 예. 여기에 이제 국가 부채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채에 대한 이자. 이게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죠. 예.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자 되고, 그다음에 실질 주가 하는 측면,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요새 많이 떨어지죠. 예. 이런 측면, 그다음에 실질 실효 환율. 지금 최근에 보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 근처 이렇게 되면서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사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정순이 1,235원 정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1,300원 가면 실질 실효 환율로 많이 떨어진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이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 한국의 카산드라 모델이라는 이 부분을 다시 들고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모델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예. 1990년대 이후에 53번의 금융위기에서 정확하게 35번을 정확히 예고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에서 미국 이해 지역을 투자할 때 굉장히 주목해서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산드라 모델은 오랜만에 경고등 켜졌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발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모델은 니모크라스 모델은 아직까지는 안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허기에 따라서 예. 지금 신위기 증후군 하는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그래서 사실 오늘 한번 새로운 위기 증후군에서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이걸 주목하느냐 한 점을 한번 시청자분은 같이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자금이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주춤거리고 또 조기 경보 체제도 경고등이 켜진 이유는 뭡니까? 네, 펀더멘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결국 우리나라의 위기는 외국 자본이 환차익 때문에 들어오더라도 펀더멘탈이 받쳐주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죠. 근데 펀더멘탈 측면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사실 성장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신샌드위치, 옛날에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께서 샌드위치 이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와는 좀 성격이 다른 측면에 최근에 한국 경제 신위기론 관련해서 신샌드위치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일까?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중간자에 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국가의 성장률이 높으면 한국 경제 젊었을 때, 탄력도가 높을 때는 이 국가보다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 경제 호황이 되는 반면에 예. 자, 우리가 어째 이게 중간자 위치가 이렇게 해서 위축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IMF의 경제 전망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신샌드위치가 왜 나올까 하는 측면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요. 올해 IMF 전망을 보면 1월 달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10월에 1%에서 1.4%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렸죠. 최근에 미국의 노랜딩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꾸 경기 침체 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경기 침체 우려가 불식되면 인플레에 대한 재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폭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 자꾸 미국 경제 전기 침체, 경기 침체 얘기를 해서 자꾸 인과관계가 없는 미국의 주가를 하락을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아진다. 그리고 중국도 IMF 전망치를 보면 4.4에서 5.2% 비교적 큰 폭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제 성장률의 경제가 연령이 굉장히 리질런스, 탄력도가 있다면 예. 양국가들이 이렇게 성장률이 높아졌으면 우리는 더 뛰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2%에서 이번에 1.7% 거꾸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곤혹을 치는 게 일본 경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일본 경제 IMF 전망치를 보면 작년에 10월에 1.6에서 1.8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1.75인데 일본은 1.8%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외환 위기의 이런 전망대로 본다면 일본에 뒤질 수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될까 하는 측면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에 바짝 이렇게 들어서고 있습니다는 아직도 경제가 젊어야 되거든요. 외부 환경이 저렇게 좋으면 자 젊은 사람의 장점 뭐지 않습니까? 긍정적 측면이 나오면 더 업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젊음의 어떤 누리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쪽 국가들이 이렇게 성장률이 높아진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장률이 이렇게 작년에 떨어지고 일본에도 떨어지는 예.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중간자 위치에서 잘못되면 우리 성장률이 경제가 조기 노화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푹 꺼지는 현상이 된다. 그래서 샌드위치 얘기론, 신샌드위치 얘기론 해서 이 대목을 외국인들이 펀더멘탈 중요할 때 이 대목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너무 심각합니다. 쥐어짤 정도로 힘들다. 스크루프레이션이라고 하죠. 특히 MZ세대나 소상공인들 정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 연일 새벽에서 나와서 요새 뭐 팬층이 굉장히 두터워졌다 그래요. 강수민 캐스터 아주 방송을 잘하시죠? 예. 근데 그 친구의 젊음의 대변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진짜 이렇게 외국인들은 스크루프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데 실제로 그러냐 하면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요새 저희 것처럼 이렇게 노령층 같은 경우는 취업이 많이 되는데 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취업이 안 된다. 고용도 어렵죠. 예. 요즘 물가 많이 올라가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 방송에 이 AD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항상 뭐냐. 이게 방송이 끝나면 저 밑에 한국경제 2층에 가 GS 리테일 있지 않습니까? 2층에. 예. 그 컵라면 2개를 그냥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먹냐 그랬더니 사실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밥 한 끼 먹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컵라면을 2개를 하는데 눈물 나오더라고요. 예. 눈물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서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강수민 캐스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외국인들이 모르겠습니까? 한국에 투자해서 돈 벌겠다 하는데 그렇죠.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자 한국은 굉장히 지금 스쿨프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걸 좀 넓게 해서 예. 스쿨프레이션이 얘기 나올까 하는 측면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역성장했죠. 그렇죠. 성장이 떨어졌죠. 근데 1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5.2%또 올랐죠. 올랐죠.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국회 가서 국정보고할 때 이 문제가 1분기에도 그럼 역성장 계속 되는 거냐? 그 모르겠다. 중앙은행 총재도 모르겠다. 역성장은 아닐 거다. 이게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문제거든요. 인플레 잡히느냐? 그 금리 인상에서 이 금리 인상을 해온 상태에서는 인플레 안정 효과가 있긴 하는데 예. 그러면 여전히 왜 5.2%를 이렇게 인플레 타겟팅선 2% 대비해서 5.2% 이렇게 높으느냐? 그럼 인플레 타겟팅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그럼 못 올리겠다. 못 올리겠다. 이런 측면이 그 고충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지금의 경제 고통 지수는 신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실업률 높아졌죠? 강수민 캐스터가 젊은 층의 실업률은 더 높아졌죠? 물가는 지금 5.2%. 근데 생활 물가는 더 올라갔죠? 예. 경제 성장률은 빼기 들어가는데 여기서 빼기 0.4 플러스가 됐죠. 그러면 신경제 고통 지수는 바로 올라가 버리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 쥐어짜서라도 안 된다. 근데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쥐어짜도 안 되는데 은행은 80% 이자 장사해가지고 성과급을 이렇게 주면 그거에 대해서 고통이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모습이죠. 그런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자 스크루프레이션. 자 매크로 사이드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떨어져 물가는 5.2% 올라가 스태그플레이션. 예. 그리고 스쿨프레이션. 요거는 삶의 고통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의 투자 환경을 할 때 굉장히 신위기 관점에서 주목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또 부채와 관련해서는 이 가계 부분이 항상 거론되어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재정 준칙 도입이 실패하면서 국가 채무 위기도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네. 어떤 내용입니까? 재정 준칙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 국가 채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여기에서 굉장히 주목한다. 그렇죠. 근데 야당의 반대로 이게 재정준칙이 도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계부채 위기에 대비해서 그동안 한국의 재정 건전화해서 그것이 한국 경제 강점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가계부채 위기에 이어서 국가 채무 위기가 하는 것이 한국 경제 신위기론이다. 외교에서 주목하는 신위기론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한국의 국가 채무 속도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랐죠. 그렇죠. 여기서 빠르다 보니까 국가 채무의 GDP 비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3대 평가사들이 일제히 4월, 5월 정례 평가를 앞두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비율이 너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IMF에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2026년 몇 년 남았습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 2023년이죠? 예. 가시권에 들어오는 2026년에 한국의 국가 채무가 위험 수지는 70%. 그러면 위험 수위는 뭘까? 이번에 IMF가 한국과 같은 이런 게 위험 수위 국가 채무비를 6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그만큼 세계 부채가 넘다 보니까 리스크 관점에서 강하게 부각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을 낮췄습니다. 위험 수위를. 그러면 저런 경우가 들어본다면 자, 한국의 국가 채무에 대한 안전 수위가 60%인데 70%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신위기론 관점에서 가계부채에 이어서 국가 채무 위기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재정준칙은 현 정부가 주장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야당도 우리 국가가 부도가 되면 야당의 존립 기반이 있겠느냐? 이거는 뭐냐, 정당 간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후손 세대 다시 한번 IMF 위기 같은 것을 이렇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피스칼 룰,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평가사가 한국의 신경제 위기로 국가 채무 위기를 공식적으로 끌어들인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여기도 최근 들어서 외환 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빚장을 푸는 과정에서 이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부의 제도와 국회에서 하는 법과는 항상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예. 3월 달에 세계 채권 지수 WGBI 그리고 6월 달에 모건 스탠리 이거에서 우리가 선진국 아니면 선진국 예비 명단 하기 위해서 사실 그동안 이들 기관들이 지적해왔던 NDF 외환시장의 24시간 개방 문제, 영문 자료 문제, 그다음에 공매도 문제 이런 것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예. 경제 규모가 되면 풀어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만큼 외환시장을 중시하고 우리가 확 열어제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국제 투기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완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좀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외환 보유고는 어느 정도 충족돼 있는데요. 자, 국회에서 법을 제도가 개선한 만큼 법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꽉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법 개정은 오히려 이렇게 후퇴했다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법 개정은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대기업이나 두들겨 패고 있는 사람이나 두들겨 패는 이런 쪽에 상법 개정이다 보니까 자, 다음 달 주총의 시즌을 앞두고 오랫동안 기업을 읽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뺏기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쭉 해서 올셈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이수만 이렇게 SM 문제라든가 해서 그 기업을 읽기 위해서는 얼만큼 노력했습니까? 근데 사실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줄줄이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기관들도 올셈 임플란트라든가 아니면 SM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오너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책임도 큽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도매금으로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줄리로서 희생당하는, 그래서 한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적지다. 왜 그럴까? 상법 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럼 우리가 MSCI 지수, WGBI 거기 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상법 개정 저 후퇴해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두둑혀 펴려고 그러고 이렇게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누차에 말씀드리면 이게 대기업을 옹호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기업, 젊은 스타트업들도 이게 잘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뭐냐 해외에서 연료 제치는 부분에 대해서 완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이즌 필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차등 결제권이라든가 황금질이라든가 이런 게 세계 보편적으로 지금 다 사용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도 저걸 해서 저런 것을 해서 그 나라도 상법 개정을 해서 저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춰주는데요. 우리는 저걸 맞춰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놀이터가 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1997년 투기 자금의 놀이터가 됐다. 위안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면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놀이터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한국 경제 위기론이 이렇게 거론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정부 차원에서 이 개방화 위기가 제기될 때 이 민간 차원에서는 기업이 조금만 밖으로 나가더라도 지금 곧바로 산업 공동화 우려가 지금 뭐 커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1990년대에는 한국이 고임금, 고비용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비용을 따서 중국이라든가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도너스 현상, 제조업의 도너스 현상 가운데 자 한국이 본토인데 가운데 뭐냐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도너스 현상이 발생했죠. 예. 근데 최근에 한국 경제에 관련해서 신위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자본의 공동화 위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해외 주식 많이 들어오죠. 예. 반드시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는 해외 주식 정말로 국민의 재산을 보여야 될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국내 주식을 안 하는 데가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른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 해외 주식 투자 고객의 수익을 위해서 간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수익을 맞춰주는 것 그 이상으로 한국의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근데 뭐냐 주식 투자하겠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죠. 저렇게 하죠. 우리 국민들이 애써서 모집해서 노후를 위한 자금을 해외로 유출시켜 작년에 보십시오. KIC가 얼마나 손실 났습니까? 예. 작년에 국민연금 얼마나 손실 났습니까? 그럼 투자를 가져갔으면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유출되죠. 해외 부동산 지금 해외당 장부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해외 부동산 뚝 치면 이렇게 거품이 된 것처럼 뚝 치면 지금 이 부분은 좀 현 정부가 좀 꼭 좀 지금 현 시대들을 한번 해 나가 있는 부동산의 시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꼭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부상으로 해서 지금 건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툭 치면 툭 떨어질 수 있는 소지 많습니다. 제가 권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냐 지금 역외탈세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의 화합이 필요할 때 지금 역외탈세 그때 있는 사람들이 역외탈세 자 코인 유출 건대영 이런 사람들이 코인 유출 국민들은 그렇게 뭐냐 코인 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미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 못 잡아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자본이 주식을 통해든 부동산을 통해든 탈세를 통해든 나간다. 예. 그러면 한국의 자본의 공동화 문제, 캐피탈 프라이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산업 공동화는 과거 위기에 대비해서 최근에 자본의 공동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한국 경제의 신위기론 확실히 정책 당국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사실 정당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 경제가 지금의 이렇게 카산드라 모델에서 처음으로 경고등이 나왔기 때문에 예. 아직 데모크라스 모델은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 그 방송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번 부분별로 현 정책 당국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같이 해석을 풀어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샌드위치는 한국의 대외 미국과 중국의 대외 정책의 그 균형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한국 경제의 경제 연령을 좀 젊게 해서 기업을 옹호해서 설비 투자가 돼야 경제가 연령이 젊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을 옹호하는 정책,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정책 이걸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루프레이션, 스태그프레이션은 경제 고통을 완화하는 문제거든요. 예. 젊은 사람, 소상공, 사회적 계층을 좀 배려하는 정책 좀 펴줘달라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국채 얘기는 제발 재정 규칙을 좀 도입해 주십사. 예. 그건 야당 의원들한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야 내년 총선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시 문제 개방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상법 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본의 공동 문제는 예. 사실 지금 불법 팔세들 코인 불법 좀 이거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외 부동산 실태에 대해서는 현 시대대로 어떻게 됐는지 좀 현 정부에서 좀 실태 조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신위기론을 극복할 때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누구나 다 이렇게 분담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보노 퍼블리커 정신을 좀 발휘해야 된다. 특히 젊은 세대들. 예. 오늘 강수민 캐스터가 눈물을 흘리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정책을 좀 펴주십사 하는 것을 꼭 좀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 싸우지만 말고 좀 이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신위기론 확실히 던져주는 시사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